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910년에서 1920년대 통치 방식이 변화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3.1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그 3.1운동을 계기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1운동을 먼저 볼 텐데요. 3.1운동은 정말 명칭 그대로 3월 1일에 진행이 됐고요. 일단 이 당시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기에 3.1운동이 이제 진행될 수 있었는지 보면은 1919년이 되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고 파리 강화회의라고 하는 회의가 열려요. 거기서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각각의 민족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이 우리한테도 전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 우리도 우리의 운명을 일본한테 맡기면 안 되지.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또한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성공을 하게 되고 소비에트 정권에서 피지배 민족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피지배 민족들을 지원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사회주의 사상도 들어오게 돼요. 또한 일본에 있던 우리 동포들이 2월 8일에 이파의 독립선언서를 낭독합니다. 어떻게 보면 적진의 가장 중앙에 들어가서 이파의 독립선언서를 거기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이게 도쿄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도쿄는 일본의 수도예요. 적진의 정말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독립을 외쳤던 이 사건을 보고 우리 조선 내에서는 그래,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고종이 독살을 당했다고 하는 독살설이 퍼지기 시작을 해요. 이 독살설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게, 이 왕이 죽으면 그 왕을 검시하는 검시관이 왔다 가잖아요. 근데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막 부풀어 있고 푸른색이고 이상한 거예요. 그 정상적인 죽음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그런 반응들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독살설이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겹쳐서 3월 1일에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3월 1일은 이 고종의 인산일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장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장례식이랑 다른데 3월 1일이 고종의 인산일이어서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이때를 기회를 잡아서 3.1 만세운동을 펼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 대표 33인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보통 이런 일들을 주도하는 거는 지식인들이 많이 주도를 해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어떤 이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한데로 모아서 일으키는데, 이 민족 대표 33인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천주교, 개신교, 불교, 그리고 천도교, 동학이 천도교로 이름 바꾸거든요. 그래서 천도교, 이렇게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서도 만들고 이제 인쇄에 들어가는데, 인쇄를 하려면 요 전날 이제 일본 몰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날 밤에 인쇄소가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친일파였던 한 사람이 와서 니네 지금 뭐 하냐고 한 거예요. 이 친일파들은 돈을 굉장히 좋아해요. 못된 놈들이 돈 좋아하니까 친일파 했겠죠. 그래가지고 돈을 찔러주면서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돈 보고 알겠어, 조용히 해줄게 라고 해서 이 독립선언서가 무사히 인쇄가 될 수 있었고, 다음날 이 독립선언서가 발급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턱골공원에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예상보다 인원이 너무 많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좀 유혈 사태도 일어나고 좀 예상외로 좀 큰
좀 이렇게 충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이라고 하는 식당에 들어가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자수를 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탑골공원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안 오죠. 안 나오잖아요, 지식인들이.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이제 없고 자수해서 없으니까. 그래서 독립선언서를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읽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게 이제 3.1 만세 운동입니다. 3.1 만세 운동의 첫 번째 시작은 비폭력이었어요. 그래서 평화적으로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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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독립 만세만 외쳤던 게 이 3.1 만세 운동의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 도시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도시라 하면 서울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서울 전체 도시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고 여기에 있었던 유학을 왔던, 당시에 유학이라고 하면 시골에서 서울로 와서 유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시골에 있다가 서울로 유학을 왔던 여러 학생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농촌까지 퍼지게 됐던 게 바로 3.1 만세 운동이고, 이러면서 정말 전국적으로 다 퍼졌어요. 그래서 전국 각각의 3.1 만세운동 기념탑이 있어요. 그게 없는 지역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전국적으로 다 퍼졌으니까. 그래서 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퍼지면서 약간 좀 바뀌기 시작해요. 폭력적인 성향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910년대에는 토지조사 사업이 일어났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농민들이 불만이 엄청나게 축적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빵 터지면서 폭력적인 성향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 순사를 돌로 막 던져서, 노구지 순사인데 그 돌로 막 던져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노구지 순사가 자전거 타고 남양으로 막 도망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기서 사람들이 저기 순사 도망간다 해서 다 쫓아가가지고 돌 던져서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폭력적인 성향도 보이기 시작한 게 이 3.1 만세 운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이 만세 운동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일본이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죠.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좀 강압적으로 진압을 했던 사례들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제한미 학살 사건입니다. 이 제한미 학살 사건은 보통 이 농촌은 장날을 이용해서 만세운동을 많이 계획을 했거든요. 왜냐면 장날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날을 이용해서 이제 했는데, 이 제한리도 마찬가지로 바란면에 있어요. 그래서 바란장이 열리는 날에 만세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 바란 만세운동의 주동자를 찾는다고 여기저기 이렇게 쑤시고 다닌 거죠. 근데 제한리에 그 주동하신 분들이 살고 계셨고, 대표적으로 수능 안씨 분들 많이 살고 계셨어요. 그 수능 안씨 집성촌이었는데, 안중근 의사가 수능 안씨시거든요. 수능 안씨 집성촌이었는데, 이 제한리에 이제 주동자가 있으니까 여기를 이제 다 초토화시킬 작전을 세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제한리에 있는 교회로 오라고 했어요. 제한리 사람들한테 교회로 다 와라, 남자들만. 그리고 그 소총을 이렇게 대고, 이 소총보다 키가 작은 애들은 돌려보내고 소총보다 키가 큰 사람들은 교회로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당신들의 불만이 뭔지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일단 분위기는 깔아놨어요. 근데 불만을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서서히 감정이 막 격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좀 싸우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도했던 아리타 중이가 있거든요. 얘가 빠져나가고 교회를 다 밀봉을 시켜놔요. 그래서 잠궈놓고 나가지 못하게 해서 거기 교회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진짜 못했죠. 그래서 이 불을 지르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막 어떻게 해서든 도망 나올 거 아니에요. 도망 나온 사람들은 총으로 쏘거나 칼로 찔러서 다 죽였어요. 그게 제한미 학살 사건이고, 이 사건을 일본 측에서는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타 주니가 굉장히 이걸 계획적으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도망로까지 차단을 다 이미 미리 해놓은 상태예요. 굉장히 계획적으로 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을 은폐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조선인들이 먼저 막 폭력적으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다라고 이제 둘러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죄 판결을 받을 뻔했는데 이 사건이 외신에 알려지게 돼요. 당시에 이제 스코필드라고 하는 분이 이 동네에 제한미 학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알게 돼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서 일본이 굉장히 계획적으로 했음이 드러났고 이거를 이제 외신에다가 알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일본의 만행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이걸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형식적으로 재판은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긴 했어요. 아리타 중이가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정말 우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조선인들이 먼저 폭력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대표적으로 일어나고 이 이후로는 3.1 만세운동은 조금 소강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이후로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우리 조금 더 좀 체계적으로 독립운동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너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체계가 없다 보니까 제대로 독립운동이 좀 이어지지 못했다라고 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일본 입장에서도 강압적으로만 해서는 이 통치를 하기가 어렵구나, 좀 풀어줘야겠다라고 해서 문화 통치로 통치를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3.1 운동입니다. 3.1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임시정부라는 말에서 아시다시피 임시로 만든 정부라는 뜻인데, 왜냐하면 이때는 우리가 국권을 빼앗겨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정식 정부를 세우기는 아직 좀 힘든 상태였고 임시정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권을 회복하는 날 이 정부를 그대로 이어가는 정부를 세우자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드는데 이 전에 정부가 여러 군데서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수도였던 한성정부, 그리고 연해주에 있던 대한국민의회가 있고요. 또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개를 이제 통합을 해야 되잖아요. 통합을 하는데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 정통은 어디에 두느냐를 두고 의논을 한 결과 한성정부의 정통을 따르고 지역은 상하이에다가 두자라고 해서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만들어졌습니다. 한성에다가 두면 당연히 좋겠죠. 우리 조선의 수도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 두지 않고 상하이에 둔 이유는 일본이 지금 직접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감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여러 나라의 조개가 있고 일본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하이에다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공화정의 형태를 따랐고요. 상권 분립의 원칙 하에 세워져서 행정부, 지금 상권 분립이라고 하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권력이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국무원과 임시의정원과 법원이 세 개로 상권이 나눠져 있는 되게 근대적인 정부죠. 이런 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초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오르게 됐고, 국무총리에는 이동휘가 오르게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정부가 임시정부이긴 하지만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국무령으로, 대통령 말고 국무령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이승만이 대통령 하고 싶다고 계속 우겨서 대통령으로 취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쨌든 우리 독립운동을
중앙에서 잡아줄 중앙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목적에서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독립운동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게 이제 연통제라고 하는데 이제 뭐 독립 자금, 이제 독립군들이 이제 활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무기도 필요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달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또 서로 주고받아야 하잖아요. 그런 정보 전달도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체계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국이라는 걸 설치해서 그거를 했던 거죠. 이 연통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교통국을 여러 곳에 두고서 거기끼리 이제 정보를 주고받고 돈도 주고받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걸려요, 나중에. 그러면서 조금 이제 침체가 되기도 하고요. 독립운동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뭐 독립공채도 만들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신문도 만들어요.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임시정부의 그런 기관지도 만들어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료 편찬위원회도 만들어가지고 한일 관계 사료집도 만들고 해서 일본하고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 일본의 지금 통치가 부당하다는 것도 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했던 활동이 외교 활동인데, 우미위원부를 둬가지고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외교 활동을 시작을 하고 파리강화 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하기도 합니다. 그 신한청년단이 여기에 소속인 거예요. 그래서 김규식을 파견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일본한테 부당하게 그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또 정부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군대도 만들어요. 그래서 육군중후만 참의부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국 광복군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1940년에 만들어지는 군대인데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속 부대고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기도 했고, 그래서 연합군하고 연합작전을 펼치기도 했던 그런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군대는 나중에 1930~40년대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 그래서 1930~40년대 독립운동 때 다시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임시정부는 다양한 사람들이 만주에서 활동하던 분, 그리고 미국에서 활동하던 분,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선에 대한 갈등이 좀 있었어요. 앞으로 우리 임시정부는 어떤 노선을 취할 것이냐를 두고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국민대표에서 대표적으로 두 파가 나눠요. 개조파와 창조파로 나눠지는데, 개조파는 그냥 임시정부 형태는 그대로 두고 안에 내용만 바꾸자 라는 거고, 창조파는 아예 단체를 새로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회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욱더 간극은 벌어지고 의견은 좁혀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 국민대표 회의는 결렬이 돼버리고 대다수의 분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탈퇴를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여러 개헌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이후에 이승만이 탄핵을 당해요. 그러면서 2차 개헌이 시행이 되는데, 이승만이 탄핵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박은식 선생님께서 임시 대통령을 하셨다가 물러나시고 내각 중심제 2차 개헌이 시행이 되고 이삼용 선생님께서 국무령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각 책임제로 진행이 된 게 2차고요. 3차 개헌 때는 집단 지도체제가 성립이 되고, 4차 개헌 때는 주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 되셔서 주석 중심제가 되고, 5차 개헌 때는 부주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게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920년대에는 독립운동이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